들어갑니다. 1문단. 상징은 말이나 형상이 명백한 의미 이상의 무언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 무언가는 정확하게 정의하거나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의식과 관련이 깊다. 상징이란 건 명백한 의미 이상의 어떤 것을 내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상징이랑 관련해서 명백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틀린 내용이 될 거고요. 이 상징은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의식과 관련이 깊다고 하더라. 어떤 환자는 음식물을 삼키려 할 때마다 심한 경련을 일으키는데 그것은 음식물로 상징되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는 무의식의 발현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 어떠한 상징이 무의식과 관련이 깊다 하는 걸 사례를 통해서 예시해 준 거죠. 무의식에서의 문제는 신체적 증상, 즉 신경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꿈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다. 지크문트 프로이트는 꿈의 상징이 신경증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꿈이 환자의 무의식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보았다. 그러면 이하의 내용에서는 프로이트가 꿈을 활용해서 환자의 무의식을 파악하려고 했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네요. 이 문단, 프로이트는 신경증 환자의 꿈을 분석하기 위해 자유연상법을 창안하였다. 이 방법은 의사가 꿈을 꾼 사람에게 그 꿈의 이미지나 이미지를 통해 환기되는 생각들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의사는 환자와 이야기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환자가 말한 것과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병의 무의식적 배경을 밝혀낼 수 있다는 것이다. 환자가 꿈을 꿀 거고요. 의사는 그 꿈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환기되는 생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유도를 한다. 그럼 환자가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바가 있을 거고 의도적으로 감추는 바가 있을 건데 이 두 개를 종합해서 그 환자의 무의식적인 배경을 밝혀낼 수 있다라고 적혀 있네요. 프로이트는 자유연상을 통해 환자들이 감추려고 하고 억누르려고 하는 문제의 무의식적 근원에 이를 수 있었다. 임상 경험을 통해 프로이트는 억압되어 무의식에 잠재하던 욕구가 꿈으로 나타난다는 이론을 제시했고 이 이론은 널리 인정을 받게 되었다. 3문단. 그런데 카를 구스타프 융은 그런데로 연결됐으니까 지금부터 프로이트와 융을 비교해 주셔야 돼요. 융은 무의식을 분석하는 데 자유연상법, 프로이트가 썼던 그 방법은 오류가 생기기 쉬운 방법이라는 의혹을 가지게 되었다. 역시나 융이 프로이트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내용이 시작되었어요. 그의 동료는 러시아 여행 중 처음 보는 키릴 문자를 보고 공상에 빠졌는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컴플렉스라 불리는 무의식적 근원에 이르는 경험을 하였다. 그러면 컴플렉스랑 무의식적 근원은 같은 거구나. 융은 이를 통해 자유연상의 출발점이 꿈일 필요는 없으며 키릴 문자와 같은 상징물도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생략되어 있는 부분 집어넣으셔야 돼요. 키릴 문자와 같은 상징물도 무엇이 될 수 있냐 하면 똑같이 자유연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맥락인 거죠. 또 꿈은 의식이 사라질 때 나타나기 때문에 꿈의 상징적 이미지 자체가 무의식의 내용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자유연상에 의해 일련의 생각을 이리저리 따라가다 보면 꿈의 실체에서 멀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방금 읽은 문장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수 있으실까요? 자유연상에 의해 일련의 생각을 이리저리 따라간다는 게 바로 위에 이 문단에서 있었던 프로이트가 사용한 자유연상법이 되는 거예요. 그 꿈의 이미지를 가지고 환기되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해서 그 생각들을 따라가는 게 프로이트가 사용한 연상법인데 그런 식으로 자유연상에 의해 일련의 생각을 이리저리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 꿈의 실체에서 멀어지게 된다고 하더라. 이때 말하는 꿈의 실체라는 건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이거를 가리키는 거겠죠. 융의 입장에서는 꿈에서 나타난 상징적 이미지 그 자체가 이미 무의식의 내용이라고 보았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 꿈의 이미지 말고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생각을 쫓아가면 오히려 그 실체, 무의식의 내용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꿈으로부터 파생된 생각을 통해서 무의식을 파악하려고 했던 프로이트와 꿈의 내용 자체가 무의식 그 자체니까 별개의 생각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융, 이렇게 둘 사이의 차이점 잡아주셔야 돼요. 4문단. 융은 자신의 견해가 확고해짐에 따라 프로이트의 방법과 결별하고 새로운 방법을 정립해 나갔다. 그는 환자들에게 꿈에서 본 이미지들을 자세하게 기술하도록 하여 무의식이 최대한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부분의 포인트는 꿈에서 본 이미지를 있는 그대로 자세하게 기술하도록 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꿈에서 나타난 이미지 자체가 곧 무의식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꿈에서 본 이미지를 바탕으로 다른 생각을 이끌어낸 프로이트와는 별개 구분되는 내용이구나 하는 거 인지하시고
꾸며서 만들어낸 이야기에는 체계적인 전개가 있지만 꿈은 체계나 논리성이 없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 가지문의 목표는 결국 프로이트와 융을 비교하는 거였으니까요. 여기에서 꾸며서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부분이 오히려 프로이트에 해당하겠구나 하는 걸 생각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프로이트는 꿈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의 생각을 계속 얘기하는 거니까 그 프로이트의 경우에는 그 이야기에 어떠한 체계적인 전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꿈이란 건 체계나 논리성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융은 꿈의 실체와는 관련이 없는 관념이나 연상, 억지로 논리성을 맞추려는 의식적인 노력들을 모두 배제하고 꿈의 이미지들이 상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계속해서 꿈에서 나타나는 이미지 그 자체에 초점을 두었다 하는 같은 말 반복 중이야. 그 결과 융은 꿈의 이미지들이 리비도라는 성적 에너지의 표현이라고 본 프로이트와 달리 마찬가지 이런 문장 주의. 지금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은 프로이트가 주장한 바고요. 리비도, 성적 에너지의 표현 이런 거는 프로이트. 그리고 그것과는 달리 융은 꿈의 이미지들이 다양한 근원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지에도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가지문 끝. 나지문 1문단. 융은 꿈의 이미지와 고대 신화 연구에 몰두하면서 신화와 신경증 환자가 떠올리는 이미지들 사이에 유사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가지문이랑 연결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융이 나왔다 하는 것도 연결 포인트지만 신경증 환자와 관련된 내용도 가의 1문단에 있었으니까 이때 신경증 환자라는 건 가에서 얘기한 바에 의하면 무의식의 발현으로 신경증이라는 신체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결국 나에서도 융이 무의식에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개되겠네요. 신화와 신경증 환자가 떠올리는 이미지, 무의식과 관련이 있겠죠? 신화와 무의식에 유사점이 있음을 발견했다. 이렇게 미리 생각할 수 있으면 베스트. 한 환자는 태양의 한가운데서 둥근 관이 나오고 그 관을 움직여 바람을 만들어냈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때 말하는 환자는 신경증 환자가 되겠죠? 신경증 환자가 떠올리는 이미지가 동그라미 니은에 적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앞문장이랑 연결.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고대 미트라교 경전에 나오는데 환자는 미트라교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다. 융은 환자가 기술하는 꿈에서 본 환상이 고대로부터 이어져 오는 이미지나 상징의 집단적 저작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발견하고 개인적 무의식에 덧붙여 본능과 원형이라는 두 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집단 무의식을 가정했다. 개인적 차원의 무의식이란 게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집단적 차원의 무의식이란 게 따로 존재하는구나. 두 가지 구별해 주셔야 되고 본능과 원형은 집단 무의식에 해당하는 개념이 된다. 이문단. 본능과 원형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 두 요소를 순차적으로 설명해 주겠죠? 본능이란 특정 행동을 하게 하는 충동으로 새들의 귀소 본능처럼 생물학적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생물학적으로 전달되는 건 본능. 융은 인간에게는 이와 더불어 대상을 인식하는 무의식적 이해 양식이 있다고 보았는데 이를 원형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마찬가지 둘 다 집단 무의식이지만 지금부터는 본능과 원형을 구별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전달되는 게 본능인 거고 그리고 대상을 인식하는 데 사용되는 무의식적인 이해 양식을 원형이라고 부른다. 융에 따르면 둘은 모두니까 공통점이구나 생각해 주셔야 돼. 모두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보편적이고 집단적인 것이며 까지 끊으시면 너무 당연한 얘기다 하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왜요? 분명히 본능과 원형이라는 표현이 나온 이유 자체가 개인적 무의식에 더불어 집단 무의식이란 게 있는데 그 집단 무의식이 본능과 원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고 시작했으니까 이 둘은 모두 집단 무의식에 해당해요 하는 걸 다른 표현으로 적어준 거에 불과하구나.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지 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 계속해서 앞에서 어떻게 도입부가 시작되었는지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본능이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처럼 원형은 개인의 이해 방식을 결정한다. 무엇을 결정하는지에 차이가 있었고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행동하고자 하는 충동이 결정되고 행동하려는 충동도 상황 이해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상황을 이해하는 건 원형일 거고 행동하고자 하는 건 본능이니까 이해가 행동에 영향을 주고 행동이 이해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결국 쌍방으로 영향을 준다라는 말이네요. 융은 이처럼 본능과 원형의 관계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때 말하는 밀접한 연관이란 게 결국 상호 연관이라는 얘기.
되어 있으며 원형은 본능처럼 유전자를 통해 전달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본능처럼이라고 했으니까 유전자를 통해 전달되는 건 원형과 본능의 공통점인 거예요. 그래서 공통점 두 가지 나온 거, 보편적이고 집단적인 차원의 집단 무의식이고 둘 다 유전자를 통해서 전달이 될 것이다. 3문단. 그런데 원형이 유전된다는 것은 획득 형질이 유전된다는 라마르크의 오류를 답습한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대체 라마르크의 오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뭐지 하는 의문은 가져주셔야 되고요. 근데 더 읽어보시면 이거에 대한 설명은 추가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의문은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마지막까지 끌고 가시는 수밖에 없다. 획득 형질이 유전된다는 게 라마르크의 오류일 텐데 그게 왜 오류인지는 모르겠고 여튼 이것으로 반론이 제기되었다 했으니까 원형이 유전된다는 것에 대해서 무언가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결국 원형이란 건 유전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이 있다는 얘기네요. 이에 대해 융은 유전을 통해 전달되는 것은 경험을 통해 얻은 이미지들의 내용이 아니라 형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원형이 어떻게 유전될 수 있어? 원형은 유전되는 게 아니야 라는 반론에 대해서 내용이 유전되는 게 아니라 그 형식이 유전되니까 유전될 수 있어 라고 재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형은 순전히 형식적이고 구조적인 개념이고 원형적 이미지를 구성하는 세부 내용들은 환경이나 역사적인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원형이란 건 형식적이고 구조적인 거여서 유전을 통해 전달되는 건 이런 거고요. 그에 비해 이미지의 내용이란 건 환경이나 역사적인 변화에 따라 가변적이라고 하더라. 이런 점 때문에 융은 후기 저작에서 원형 자체와 원형적 이미지를 엄격하게 구분하였다. 이때 원형 자체가 순전히 형식적이고 구조적인 개념이 될 거고 원형적 이미지라는 건 환경이나 역사적인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아이가 되겠죠. 원형적 이미지들은 언어와 역사를 공유하는 집단들 사이에 다양하게 변이되어 나타나지만 그것들은 원형 자체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융은 원형 자체가 최초의 무형 상태로부터 구체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틀이라고 보았다. 원형은 틀이고요. 그 틀로부터 다양한 변이된 이미지들이 만들어진다는 내용이네요. 그로부터 만들어진 이미지는 원시의 초자연적이고 신성한 이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신화의 형태로 남는다고 보았다. 3문단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원형 그 자체와 원형적 이미지를 구별해 주는 거고요. 이때 원형적 이미지라는 것이 다양하게 변이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신화의 형태로 남는 것이 원형적 이미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첫 번째 문단 다시 생각해 주시면 융이 신화와 신경증 환자들이 떠올리는 이미지, 사실은 무의식이었죠? 무의식 사이에 어떠한 유사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하고 시작했으니까요. 근데 이때의 신화라는 게 결국 원형 이미지였던 거고 이 원형 이미지란 게 원형 그 자체로부터 파생되는 거였으니까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신화여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유사한 면이 발견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겠네요. 1번 문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1번. 가에서 융이 언급한 프로이트의 오류를 나에서 예를 들어 상술하고 있다. 나에서는 프로이트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틀린 거. 2번. 가에서 언급한 융의 새로운 꿈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한 결과가 나에 제시되어 있다. 꿈에서 본 이미지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게 가에서 언급한 융의 방법이었고요. 나의 1문단에 따르면 융이 환자가 기술하는 꿈에서 발견된 이미지 그 자체에 집중을 한 상태로 내용이 전개되었기 때문에 2번이 맞는 말. 3번. 가에서 인정을 받았던 프로이트의 방법이 융에 의해 권위를 잃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나온 적이 없죠. 그냥 융이 비판적으로 바라봤다 하는 게 끝. 4번. 가에서는 프로이트와 융의 연구 방법이 가진 차이점을 언급한 건 맞고요. 근데 나에서는 공통점을 중심으로 프로이트 얘기는 없었으니까. 5번. 가에서는 프로이트와 융이 모두 의미를 두었던 대상을, 나에서는 두 사람이 간과했던 대상을 언급한 적은 없으니까 2번 문제.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1번. 기억은 무의식적 근원에 이르는데 단서가 된 상징이다. 맞는 말이죠. 이거를 통해서 융이 자유연상의 출발점이 반드시 꿈일 필요는 없다. 키릴 문자와 같은 상징물도 꿈의 그 연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2번. 니은은 신경증 환자의 과거 경험과는 관련 없는 이미지이다.
신경증 환자의 이야기가 특정 신화의 내용과 유사한 면이 있었지만 그 환자는 그 종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2번도 맞는 말. 3번, 니은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원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근거가 된다. 이게 최종적인 결론이었죠. 나의 1문단에서 언급되어 있었고요. 마지막 3문단에서 결국 신화가 가지고 있는 그 원형 이미지라는 것이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형 그 자체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읽어냈었죠. 4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의식이 사라진 상태에서 본 이미지이다. 키릴 문자는 의식이 멀쩡하게 있을 때 본 거였고요. 신경증 환자의 이야기는 꿈속에서 겪었던, 꿈속에서 본 이미지였기 때문에 4번도 맞는 말. 정답이 5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콤플렉스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콤플렉스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건 꿈이 하는 역할이 아니었기 때문에 니은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3번 문제. 원형 자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포인트가 원형 그 자체에 대한 질문이니까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구조적인 틀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1번. 유전을 통해 계속해서 전달되는 것이다. 유전은 원형과 본능의 공통점이었죠. 2번. 대상을 인식하는 무의식적 이해 양식이다. 이게 원형의 정의였으니까요. 마찬가지 맞는 말. 3번. 언어와 역사를 공유하는 집단 내에서만 존재한다. 특정한 집단 내에서만 존재하는 건 다양하게 변이된 원형 이미지에 대한 내용일 거고요. 분명히 글 읽으면서 원형 그 자체와 원형 이미지를 구별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하면서 우리가 글을 읽었으니까 3번이 틀렸다 하는 거 바로 눈치채 주시고요. 원형 그 자체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이고 집단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도 살짝 복습해 주시고요. 4번, 구체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틀이다. 그래서 이 틀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원형 이미지가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했었죠. 5번, 감각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형식적이고 구조적인 개념이다. 마찬가지 맞는 말. 4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사례 1, 신경증 환자 A는 유니콘을 타고 나는 꿈을 꾼 뒤 의사와 상담을 하였다. 의사가 A에게 꿈과 관련하여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프로이트가 사용했던 자유연상법이죠. A는 유니콘을 마스코트로 하는 야구팀의 팬이었고 어린 시절 형과 함께 야구장에서 열렬하게 응원했던 경험을 신나게 이야기했다. 야구를 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이야기를 하면서는 이전과 달리 멈칫거리며 말하고 아버지에 대한 화제에 이르자 다른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다.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의도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더라. 그럼 프로이트는 그 꿈으로부터 연상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요. 환자가 얘기를 해주는 부분과 환자가 얘기하지 않는 부분을 종합해서 환자의 무의식적 근원을 파헤치는 방법을 사용했다 하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사례 2. 케쿨레는 벤젠의 구조를 연구하던 중 꿈속에서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뱀의 모양을 보았다. 이와 비슷한 이미지는 기원전 3세기 그리스 문서에도 나타나는데 케쿨레가 이 문서를 본 적은 없었다. 그러면 이 기원전 3세기를 보면서요. 나의 1문단에 있었던 거, 고대로부터 이어져 오는 이미지나 상징, 으로부터 집단적 무의식이란 게 만들어져 있다 하는 융의 입장 떠올려 주셔야 돼요. 그는 꿈의 이미지에만 집중한 결과 닫힌 구조의 세계에 대해 떠올리고 벤젠의 분자 구조 역시 이와 같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례 2에 있는 건 융과 관련된 내용인 거고요. 역시나 꿈에서 파생되는 생각이 아니라 꿈의 이미지 그 자체에 집중을 하였다 하는 것도 잡아주셔야 되고요. 1번 선지, 사례 1의 의사는 환자의 무의식을 분석하기 위해 자유연상법을 사용하고 있다. 맞는 말. 2번, 사례 1에서 프로이트의 해석에 의하면 환자 A가 회피하려고 하는 부분이 문제의 무의식적 근원일 가능성이 높다. 가의 2문단 확인해 보시면 무의식적 근원에 대한 개념 정의 자체가요. 환자가 감추려고 하고 억누르려고 하는 문제의 무의식적 근원에 이를 수 있었다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감추려고 하는 것, 억누르려고 하는 것이 문제의 무의식적 근원일 가능성이 높다. 맞는 말이에요. 3번, 사례 2에서 케쿨레가 본 꿈의 이미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고대 문서에 있다는 점에서 집단 무의식과 관련이 된다. 맞는 말. 4번, 사례 2에서 케쿨레가 본 뱀의 형상은 시공을 초월하여 똑같은 모습으로 꿈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인류가 가진 본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뱀의 형상은 오히려 원형 이미지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원형 그 자체는 형식적이고 구조적인 개념에 불과하고 우리가 실제로 지각할 수 있는 이 형상은 원형 이미지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원형 이미지이기 때문에 인류가 가진 본능이다 라고 적혀 있는 것도 틀리고요. 원형 이미지이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꿈에 나타난다 하는 것도 틀린 내용이 될 거고요. 그래서 4번이 정답. 5번, 사례 2에서 케쿨레는 꿈의 이미지에 집중하는 반면 사례 1에서 의사는 일련의 생각들을 따라가면서 새로운 이미지와 화제들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게 프로이트의 자유연상법과 융의 방법의 주된 차이점이었으니까 5번도 맞는 말. 5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보기, 융은 프로이트와 교류하면서 자신의 꿈과 신경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다. 융은 퇴락한 집에 고가구들이 배치되어 있고 해골과 사체로 가득 찬 이미지들을 말했다. 프로이트는 자유연상법을 사용하면서 해골과 사체들에 대해 요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융은 이미지들이 화석 인류와 해부학에 관심이 많았던 자신의 어린 시절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융은 그 이미지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 거고요. 프로이트는 그 이미지로부터 파생되는 다른 관념들을 신경 쓴 거고요. 퇴락한 집과 고가구의 이미지는 종교인과 의사가 많은 집안 특유의 엄숙한 분위기, 우울증을 앓는 어머니 등의 성장 환경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았다. 융은 프로이트와의 상담 과정에서 자신의 내밀한 부분까지 보여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유연상을 말할 때 일부 거짓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이 일부 거짓에 해당하는 부분이 프로이트 입장에서는 환자들이 감추려고 하고 억누르려고 하는 문제의 무의식적 근원이 될 거고요. 프로이트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융의 무의식을 파악하고 싶어 했을 거예요. 1번 선지, 융의 꿈에 나타난 이미지들은 집단 무의식의 존재를 증명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겠군. 융이 얘기한 그 이미지들은요, 본인의 개인사와 관련된 것들이고 집단 무의식과 관련된 고대로부터의 이미지나 특정한 신화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번은 틀린 말. 집단 무의식이 아니라 개인 무의식에 관련된 내용으로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2번, 융처럼 환자가 자신의 성장 환경에 대해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환자가 가진 문제의 무의식적 근원은 발견할 수가 없겠군. 없는 게 아니라 말한 것과 말하지 않은 것을 종합해서 그 무의식적 근원을 파악하는 게 프로이트가 사용한 자유연상법이었죠. 3번, 융이 자유연상법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프로이트가 자신의 꿈을 억압된 욕구와 연결하여 해석했기 때문이겠군. 보기에서 융이 자유연상법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를 이끌어내기는 어렵고요. 1차적으로. 그 다음 두 번째, 융이 자유연상법을 비판한 이유는 자유연상법을 통해서 생각들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원래의 꿈의 이미지와 멀어지기 때문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억압된 욕구와 연결해서 해석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유연상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무의식의 내용, 꿈의 실체에서는 점점 더 멀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4번, 융의 꿈에 나타난 해골과 사체들의 이미지들에 대해 프로이트는 이미지들 간 논리적 인과관계만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았겠군. 꿈 속에는 체계나 논리성은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4번도 틀린 말. 그래서 정답이 5번, 융이 자신의 꿈을 분석할 때는 프로이트에게 말할 때와 같은 의식적인 노력은 배제하고 꿈의 상징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했겠군. 융은 꿈의 상징 그 자체, 꿈이 주는 이미지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 맞는 말이죠. 6번 문제, A에서 1을 바꾸어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는 문제고요. 정답인 3번만 얘기를 하자면, 지문에서는 꾸며서 만들어낸 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있는데 이때 꿈에서 만들어낸 이야기는 꿈과는 달리 체계성과 논리성을 갖추고 있는 존재였죠. 근데 그걸 무의식의 세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무의식은 꿈과 연결되는 개념이니까요. 이거 두 개 편가르기 잘 해주시면 3번이 틀렸다 하는 거 어렵지 않게 골라내실 수 있으시겠죠. 여기까지 이 지문 설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